안녕하세요. 제 46차 고군분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타임라인인데요. 오늘 일단 두 분이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8시 5분부터 이 강철호님께서 엔지니어에서 광고 컨설턴트로서의 삶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준님께서 부하 테스트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이 공지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이 상준님이 공유했듯이 스텝을 아직도 뽑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하는 거는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정기 미팅을 하는 거랑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좀 이제 글 관리하는 거, 그리고 가끔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진행도 하고 뭐 슬랙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고군분투기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거를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아이콘 같은 거를 붙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스태프가 되면 뭐가 좋은가? 그래서 인맥을 넓힐 수 있고요. 일단 여러 분야의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페이스북 지금 회원이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그 1,400명에 달하는 그 회원을 가진 커뮤니티의 스텝으로서의 활동, 뭐 이런 거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렇게 고군분투기를 진행함으로 해서 이 사회자의 스킬이 강제로 이제 향상이 되죠. 울렁증 같은 것도 이제 좀 약간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예. 그리고 어깨를 돌아가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정리해보니까 이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드라마 스타트업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스태프를 한다. 예. 그래서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지원을 바랍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태프 모집하니까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표는 이제 언제나 저희 환영합니다. 발표하실 게 있으면 스태프한테 문의 주시고요. 오늘 뭐 고군분투기 채널에 이 화면 같은 거 캡처하셨으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스태프가 그걸 모아서 페이스북 앨범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군분투기 채널에 링크를 이미 했는데 이 질문 링크를 지금 이제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링크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강철호님의 엔지니어에서 광고 컨설턴트로서의 삶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발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이제 바로 발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일단 저는 그러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요다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글 재팬에서 광고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 강철호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혀 오피셜한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 3주 한 달 전일까요? 상준님한테 얘기를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K 디벨로퍼에서 한번 발표를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는 엔지니어는 아니고요. 광고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코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엔지니어분, 일본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엔지니어분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엔지니어라는 어떤 역할에서 지금 현재 이제 광고 컨설턴트라는 일종의 역할을 바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바꿨던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이제 광고라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떤 그 광고의 인더스트리에서 한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실제 광고의 그 기술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제가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해왔었는데 그런 어떤 그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도 지금 현재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어떤 긴 그 캐리어 패스를 이제 롱텀으로 생각을 하다 보시면은 엔지니어에서 만약에 다음에 어떤 그 캐리어 패스를 생각하면 좋을까라고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스토리를 들어보시고 앞으로의 캐리어 패스를 쌓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그 제 얘기는 한 30분에서 한 35분 정도 일단 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한 15분 그 정도 그 여러분이 올려주신 Q&A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일단 아젠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광고 기술의 어떤 변화를 들어가기 전에 제 간단한 그 캐리어 저니,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엔지니어로서 현재 그 광고 플랜 컨설턴트까지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94년서부터 개발자로서 일단 일을 시작을 했고요, 한국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윈도우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어떤 건설에 관련한 분양 시스템을 관리한다든가, 무선 통신을 이용을 해서 택시를 배차한다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다가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일본으로 오게 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에 와서는 이제 개발 환경이 윈도우에서 완전히 웹 쪽으로 오면서 저도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주로 PHP, 펄, HTML,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를 써서 이제 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광고 쪽에 인더스트리에 들어온 거는 2016년 야후 재팬으로 전직을 하고 나서부터 실제로 광고라는 이 인더스트리에 처음으로 발을 담궜었는데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광고는 이제 만약에 브랜딩하고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 브랜딩에 관련한 그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자바라든가 HTML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후 재팬 안에서 한번 이제 역할 변경을 했는데 그게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 그 야후의 그 다양한 광고 플랫폼을 그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브랜딩하고 퍼포먼스를 다 이제 총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야후 재팬에서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주로 이제 사업 개발이죠. 같은 이제 광고 인더스트리긴 하지만 이제 파트너십, 다양한 그 파트너들과 이제 윈윈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파트너십을 맺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2017년에 구글 재팬으로 전직을 해왔었고요. 그 안에서는 처음에 이제 메저먼트 앤 어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광고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건지에 대한 컨설턴트 일을 하다가 이제 재작년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구글의 그 마운틴 뷰라고 하는 그 헤드쿼터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에반젤리스트로 일을 했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복귀해서 현재는 이제 구글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의 스페셜리스트랑 그다음에 요즘 특별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큰 그 트렌드이긴 한데 그에 관련한 에반젤리스트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의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기본적으로는 디벨로퍼에서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개발, 현재는 광고 컨설턴트. 현재는 어떻게 보면 그 세일즈에 가까운 그런 어떤 광고라는 큰 인더스트리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바꿔가면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몸담았던 이 광고 기술 변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광고하면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텔레비 광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네마 같은 거 갈 때, 영화 같은 거 보러 갈 때도 이제 영화가 시작할 때 나오는 광고도 있고
보통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배너라든가 뭐 검색 광고라든가 요즘에 이제 특히 여러 가지 쇼핑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특정한 페이지를 열어서 특정한 상품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리타게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봤던 상품이 다른 사이트에 가도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보여주는 어떤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그 광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일부분의 분들은 이제 광고라는 게 아무래도 약간 포지티브한 이미지보다 좀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터넷 비즈니스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제 모네타이즈 할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는 뭐 무료로 메디아를 쓸 수 있게끔 뭐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뉴스라든가 뭐 그런 어떤 메디아를 쓰게 하고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그 트래픽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용자한테 그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해서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뭐 쇼핑이라든가 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어떤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처음에 제 생각에는 그 인터넷이라는 이런 또 오픈 플랫폼이 시장에 확장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무료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일종의 프리 메디아를 통해서 그 인터넷이라는 매력적인 그 어떤 메디아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사람들한테 그 트래픽을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그 돈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그 성공한 그런 모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 광고라는 거를 이 한 부분만 보면 물론 사용자에 따라서는 약간 네거티브한 이미지는 있겠지만 그 인터넷이라는 전체 에코시스템으로 봐서는 그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약간 그 소셜 인프라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제가 지금 있는 그 일본의 광고 시장의 마켓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 자료는 2019년도의 자료인데요. 현재 지금 그 일본의 광고 시장의 전체 그 마켓 사이즈는 약간 그 6조 엔 정도.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약간 60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GDPR의 성장이랑 그 광고 시장의 마켓 사이즈랑 대부분 이렇게 연동해서,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면 광고 시장도 같이 성장하고, 뭐 GDP가 떨어지면 광고 시장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는 식인데, 약간 일본 GDP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대략 한 6조에서 7조 사이를 지금 매년 그 광고의 어떤 시장으로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약 한 30% 정도고 그 안에서 테레비가 약간 26.8%.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인터넷 광고 시장이 뭐 테레비 광고 시장보다 더 커진 그런 어떤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이런 시장의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그 가속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광고의 기술 변화를 말씀드릴 때 보통 이제 광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 업계에 엄청난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카오스 맵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그 매핑 중에 하나가 그 루마스케이프라고 하는 매핑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디스플레이의 루마스케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디스플레이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배너 광고가 보여졌을 때 그 배너 광고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존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것들을 처음에 보여드리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돈을 내는 일종의 어드버타이저들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이 어떤 그 메디아에 접근을 했을 때 어떤 보여주는. 그래서 크게는 그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하고 이제 실제로 광고를 그 보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플레이어가 있지만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뭐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루마스케이프라는 게 예를 들어서 검색, 뭐 디스플레이, 뭐 모바일 이런 식으로 각 그 분야별로 많이 세분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오늘은 이 광고 기술 변화에서 크게 트렌드가 바뀐 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guaranteed as라고 해서 일종의 그 보장형. 그러니까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번 보여주는 그 광고를 샀다라고 하면 100만 번 임프레션을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걸 보장함으로 인해서 돈을 내는 그런 어떤 광고의 형태가 보통 이제 개런티라고 하는 형태고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일반적인 그 배너 광고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프로그래매틱 그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 하나의 그 퍼블리셔에 그 사람이 접근을 했을 때 그때 발생한 그 한 번의 트래픽을 통해서 뒤에 엄청나게 많은 플레이어한테 데이터도 받고 이 사람한테 그 여러 광고주들이 그 보여준 광고 중에서 제일 입찰 가격이 높은 아니면 최적화된 그런 그 어드버타이저의 광고를 리얼타임으로 매칭을 시키면서 보여주는 뭐 그런 형태가 이제 두 번째로 진화가 됐었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운영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운영하는 노하우에 따라서 결국엔 운영하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버젯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요소들만 넣으면 나머지는 다 자기가 알아서 그 플랫폼이 알아서 어떤 기계학습을 써 나가면서 자동화하는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이런 광고의 커다란 기술의 변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야후의 첫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도 배너가 있고 오른쪽에도 배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그 이제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어떤 보장형 guaranteed ad라고 하는 가령 이 페이지에 100만 명 하루에 뭐 한 1000만 명이 온다고 한다면 그 1000만 명의 임프레션을 한 10개로 쪼개 가지고 100만 개씩 이제 임프레션을 묶어서 이제 광고주한테 판매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guaranteed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그 플랫폼의 역할은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재고 예측.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 메디아에 접촉을 하는 그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메디아에 접근할지는 결국에는 여태까지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트래픽을 통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하나의 메디아의 각 배너가 보여주는 포지션에 언제 어느 순간에 얼마만큼의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재고의 예측 같은 기능들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그 광고를 이제 딜리버리를 할 때 처음에 그냥 만약에 100만 임프레션을 샀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첫날에 100만 임프레션을 뿌리는 게 아니라 보통 페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그 이제 임프레션 그 광고를 노출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면서 맨 마지막에 목표를 달성하는 이제 그런 어떤 페이싱 같은 기술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처음에 그 목적한 그 페이싱에 맞게끔 매일매일의 광고의 노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개런티드 광고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광고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광고 업계에서 보통 DSP, 제가 뒷자나 틀렸네요. DSP, SSP, DMP, RTB라고 하는 보통 이 3모지, 3가지 그 이 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지금 왼쪽이 실제로 이제 광고주들이 얼마만큼의 버젯을 써서 어느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주겠다는 정보들이 왼쪽에 들어있고, 이제 오른쪽들이 이제 바이따이, 보통 이제 매체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DMP라고 하는 그 사용자가 어느 그 세그멘테이션에 그 관심이 있는지를 그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 세그멘테이션 돼 있는 그런 어떤 그 서비스 벤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그 매체에, 가령 야후라는 어떤 매체에 접속을 하게 되면 처음에 야후라는 매체는 어떤 SSP한테 어떤 광고가 제일 좋을지에 대한 리퀘스트를 보여주고, 그러면 SSP가 DSP를 통해서 어떤 어드버타이저가 어떤 그 입찰에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있는지를 전송을 받아서, 하지만 그 광고가
어떤 유저한테 타겟팅이 되는 게 제일 그 광고의 퍼포먼스가 높을지를 이제 밑에 있는 DMP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광고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매체가만 들어가면 광고가 보여지는 걸로 인식을 하시지만 그 보여주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이 그 플레이어들이 하나하나 임프레션을 처리를 하고 대부분 이 결과를 보통 한 400 bpm, 400 미리세컨드나 500 미리세컨드 이내에 이제 광고주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임프레션마다 다 이제 돈이 들어가고 가령 광고주한테 보여준 돈을 하나하나의 그 사이에 들어있는 플레이어들이 다 나눠 가지면서 이 커다란 어떤 광고의 그 인더스트리를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DSP에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운영하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많이 달라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이 더더욱 이제 진보를 해서 가령 예산만 넣고 이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어떤 요소들만 넣으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번 그 임프레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입찰을 할 건지 누구한테 타겟팅을 할 건지 그 입고한 크리에이티브 중에서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질 거지를 다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매칭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광고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입찰을 할 건지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쓸 건지 이것만 입력을 해주면 나머지는 다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크리에이티브가 발송이 되고 퍼포먼스가 관리가 되는 여기까지도 현재 지금 광고의 기술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광고업계 그 커다란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요즘 적어있는 3가지 정도 큰 이슈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레귤레이션. 가령 GDPR이나 이제 CCPA라고 하는 GDPR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법률 같은 거고 CCPA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의 주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GDPR 같은 경우에는 가령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 사이트는 반드시 이런 목적으로 당신의 정보를 쓰겠습니다라고 그 옵트인을 반드시 받게끔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옵트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유저의 어떤 그 컨센트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취득한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 이제 유럽 연합에서 기본적으로 그 벌금을 그 업체에 대해서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강력한 법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트렌드는 꼭 그 어떤 EU라든가 어떤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 기술 그 회사들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ITP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서드 파티 쿠키라고 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블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 iOS 14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옵트인을 그 내가 지금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사용자를 식별하는 키인 IDFA라든가 아니면 AdID,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AdID 같은 경우 사용자가 옵트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정보를 쓰겠다라고 옵트인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취득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점차 사용자를 보호하는 식으로 많이 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사용자도 그 어떤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사용자가 기업한테 요구하는 자기 데이터를 정말 안전한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의 어떤 기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업이 훨씬 더 그 높은 대응을 여태까지 없었던 많은 대응들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커다란 지금 변화가 불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태까지 그 앞에 설명드렸던 그 광고에서 그 기술의 핵심이었던 그 어떤 서드파티 쿠키 같은 걸 통해서 사용자를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 적합한 광고를 보여주는 어떤 형태들이 점점점 어렵게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오토메이제이션 같은 그런 어떤 그 뭐 구글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써서 좀 더 최적화를 시키는 식으로 점점 이제 광고 기술이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광고는 보통 이제 그 뭐 이런 식의 pure
퓨널 마케팅이라고 해서 뭐 인식을 어떻게 시킬 거고 관심을 어떤 식으로 내릴 것이며 그 다음에 구매를 일으키고 뭐 최종적으로는 그 라이프타임 밸류, 그 로열티 유저로서 성장시키는 어떤 이런 풀 판넬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케팅으로 점점 진화를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술들 같은 것도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이 광고의 윗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광고를 보여주는 어떤 그 딜리버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사이트로 왔을 경우에는 구글 어나리틱스 같은 게 트래킹이 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이제 아랫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세일스포스라고 하는 이제 CRM 같은 시스템들이 관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제 연결이 되면서 맨 위에서부터 이제 밑에까지 사용자가 지금 어떤 그 상태인지를 리얼타임으로 인식을 하고 그 상태에 맞게끔 그 타겟팅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를 바꿀 수 있는 식으로 점차 기술이 서로 연결되고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그 광고의 기술 변화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역할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그로스 마인드셋, 픽스드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건데 뭐 아시는 분은 많으시겠지만은 가령 본인이 어떤 실패를 했을 경우에 나는 더 이상 이 실패로부터 얻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난 발전이 없을 거야. 이거는 나의 어떤 그 재능의 한계야. 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딱 사고가 멈춰버리는 보통 이제 픽스드 마인드셋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우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갈지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그 방향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셋이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로스 마인드셋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피봇의 마인드셋인데 피봇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아래 보면 이제 시간이고 이제 왼쪽을 보면 그로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이 어떤 새로운 그 분야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자기가 새로운 걸 배우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어느 순간에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성장하기가 힘든 일종의 벽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 위로 이제 그로스 더 성장을 하느냐라는 게 어떤 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피봇을 할 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로스 마인드셋이라는 걸 얹어서 피보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그 각 역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피보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처음에 디벨로퍼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주로 이제 저의 어떤 스킬셋은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언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든가 뭐 요건을 정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킬셋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야후로 이제 전직을 해 나가면서 그때 이제 야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광고 비즈니스도 하지만 뭐 뉴스, 뭐 탱기, 뭐 쇼핑, 그 다음에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 뭐 이런 것들 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라든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모네타이즈에 관련한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지식들, 플레이어들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엔지니어로서 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을 늘리는 것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저는 그 야후라는 어떤 여러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이 안에서 저는 이제 그로스 마인드셋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더 성장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꼭 내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쇼핑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광고에서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관심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로스 마인드셋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야후를 다니면서 이제 야간 대학원에서 이제 MBA를 이제 그때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한번 그 피보팅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보팅을 한 게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 결국 그 야후의 광고 플랫폼 안에 어떤 이제 기능을 넣을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인데, 이제 이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덕트의 어떤 로드맵을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프로덕트이 정확하게 딜리버리 되기 위한 어떤 프로덕트 관리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스킬셋이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같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결국 이제 이 광고 상품이란 거는 꼭 야후뿐만 아니라 그 일본 안에서도 정말 많은, 결국 이제 하나의 임프레션이 발생할 때마다 각 플레이어들이 돈을 다 받고 나눠 가지고, 결국 돈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움직일 때마다 돈이 움직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꼭 일본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에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식의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쟁회사보다 좀 더 좋은, 그 야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사용해서 경쟁회사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의 어떤 뭐 마켓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버젯을 우리 프로덕트에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클라이언트 분석 같은 것들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어서 저한테 그로스 마인드셋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피보트를 해서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사업 개발 영역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결국 그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산, 그 다음에 야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서로 모아서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낼 건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이용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때 계약이라든가 딜 형태로 그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뭐 계약이라든가 어떤 딜에 대한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미팅을, 여태까지 프로덕트 매니저나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인터널 워크라고 하는 사내에서 했던 작업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BD 하고 나서부터는 기본적으로 그 뭐 일주일에 미팅 같은 경우에도 한 반 이상은 외부에 있는 파트너라든가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어떤 익스터널 워크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경쟁사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그만큼 이제 외부로 돌아다니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 듣고, 이런 식으로 이 업계의 트렌드가 지금 현재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 업계의 트렌드가 이런 식의 지금 트렌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구글로 전직을 하면서 이제 피봇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현재 지금 광고 플랫폼 그 컨설턴트로서 그 피봇을 했을 때, 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역할에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그 파트너, 그 광고의 그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파트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일부분 그 인더스트리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마켓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에반젤리스트로서 뭐 세미나 같은 데 나가서 등단을 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각 기업에서도 C레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향후에 이제 광고의 트렌드라든가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트렌드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과거에 했던 어떤 그런 그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했었던 어떤 그런 스킬, 그 다음에 비드를 하면서 했었던 어떤 파트너를 매니지먼트 한다든가 윈윈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얻었던 어떤 지식들을 그 향후의 그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 얻어왔던 기술을 얻어왔던 그런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어떤 에반젤리스트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과거에 했던 저의 경험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통 커넥팅 다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피보팅을 할 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걸 점점점 레고 블록처럼 쌓아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피보팅을 해 나가는 뭐 이런 것들도 그 엔지니어에서 뭐 다른 역할을 챌린지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현재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필요한 타이밍에 피보팅을 해 나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캐리어 디벨롭먼트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에반젤리스트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에반젤리스트로서의 현재 상황을 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게 유니콘이라고 하는 보통 1 빌리언 이상의 기업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을 세계 맵에 피보팅한 형태거든요. 근데 이 형태, 이제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안에 보면은 가령 자산의 가치가 높은 순으로 랭킹을 매겨보면 그 안에 반 정도가 미국에 있는 회사고 이제 반 정도가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10개 회사가 전체 100개 중에 약 한 60%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유니콘 안에서도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이 세계의 트렌드는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걸 통해서 현재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의 무역 막차라든가 뭐 예전에 있었던 틱톡의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 전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큰 트렌드에서 어느 정도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다이아몬드라는 출판사에서 해세 1년에 세계 지가소각 그 당시에 스톡 프라이스가 높은 회사들의 랭킹을 약간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 35년 40년 정도 되겠죠. 그때 보면은 여기에 랭킹되어 있는, 왼쪽에는 랭킹되어 있는 회사를 보면 일본 회사들이 약 한 3분 한 반 이상이 이제 일본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해세 3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간 2년 전에 세계에 있는 지가소각 랭킹들을 보면 현재 지금 일본 회사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4위인가 25위에 이제 도요타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경우에 만약에 일본의 뭐 미래가 어둡다 라고 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일본이 현재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늦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찬스라고도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제 그로스 마인드셋을 통해서 오히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일본이라는 사회에 좀 더 가속화를 시키면 엄청나게 이 안에 많은 비즈니스의 찬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일도 물론 이제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클라이언트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뭐 그 안에 다양한 어떤 뭐 UX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그런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은 이제 그로스 마인드셋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시장을 앞으로 더 많이 개척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광고의 어떤 기술 변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캐리어 매니지먼트를 하고 피보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시켜드렸는데, 일단 딱 정리하자면 딱 요 3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로스 마인드셋.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그 다음에 방향을 찾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늘려야 될지에 대한 그로스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똑같은 분야를 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3에서 5년 정도 하시고 나시면 이제 웬만큼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배웠다, 이 분야에 대해서 웬만큼 알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그 타임서부터 한번 실제로 이제 피보팅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피보팅을 검토한 결과 피보팅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한 3년에서 5년 정도씩 내가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여태까지 추가적으로
얻었던 어떤 그런 지식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다음엔 어떤 식으로 피보팅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 3에서 5년 주기로 피보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커넥팅 닷을 믿으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저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개발자의 경험,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의 경험, 사업 개발의 경험, 뭐 지금 현재 어떤 그 컨설턴트와 같은 그런 경험들이 생각해보니까 다 이제 연결이 결국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커넥팅 닷을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가령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한테 정말 이 의사결정이 좋을지 안 좋을 건지, 좋지 않을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떤 장단점을 비교할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장점이 명확하고 단점이 적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쉽겠죠. 근데 하다 보면은 그 장단점을 명확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은 발생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 그 나중에 지금 현재는 나한테 바로 필요는 없더라도 어느 순간에 롱텀 캐리어 패스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필요하다, 나중에라도 꼭 연결될 거라도 믿음을 가지시면 좀 더 그런 어떤 그 의사결정들을 좀 더 쉽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가 이 커넥팅 닷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15분 정도 이제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님,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시 올라갑니다. 예. 화면 이제 그 Q&A 할까요? 슬라이드로 예, 바꿔주시고요. 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스트림으로 예, 세율 리센트를 올리시고 예, 진행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네.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위에서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야후에서도 광고 쪽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프로덕트 매니저로 포지션을 바꾸셨는데, 같은 식으로 포지션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팁 같은 걸 주실 수 있을까요? 엔지니어 일을 하다가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일을 하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바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개발을 하다가 그 개발팀 안에 개발팀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시스템 기획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 기획하는 팀이 뭐냐면 결국 이 다양한 팀들이 모여서 이 개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어떤 스케줄 관리라든가 어떤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목적 관리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스케줄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정해진 스케줄, 뭐 때로는 스케줄 변경도 포함을 해서 이 골을 달성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팀들이 보통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개발자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같이 했었어요. 물론 이제 팀이 겸무라는 게 허용이 돼서 그 개발 4시간에서 처음에는 한 70% 정도를 개발을 하다가 이제 점차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내가 해야 되는 개발들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기획 쪽, 시스템 기획 쪽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를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관리 같은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 관리를 하다 보면은 내가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개발하는 것까지 같이 알 기회들도 많아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회들도 많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점차 전체적인 시스템이 보이면서 그럼 내가 이 시스템을 한번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겠다,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만약에 이제 갑자기 프로덕트 매니저로 가시는 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같은 걸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어떤 관련한 이 스테이크홀더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시스템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의 시야를 좀 더 이렇게 한 레이어 높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그 책상에 앉아서 한 시스템에 포커스를 하면서 그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정말 좋은 부분으로 업그레이드, 개선을 하거나 만들어내는 게 자기 취향에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다양한 사람들과 좀 더 그 한 레이어 높이는 그 시선을 통해서 그 다양한 사람들 같이 일하는 게 좋은 건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갈지 안 갈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어떤 그런 디딤돌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에 대한 제 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로스 마인드셋에서 자신만의 피벗 포인트를 발견했을 때 회사 내 방침으로 광고 클라이언트 분야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피보팅을 하신가요? 흐름에 맡기는 게 맞는지, 자신의 관심사를 믿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개발에서 그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로 갔던 건 어떻게 보면 제 의사가 좀 더 많았어요. 제가 좀 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더 윗사람한테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어필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변경될 때 제가 그 조직의 그 매니저로 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디벨로퍼에서, 개발자에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간 건 제가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서 그걸 드라이브를 해서 옮겼던 형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저에서 그 BD로 간 건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조직 변경이 있으면서 제가 담당했던 그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는 그 조직 자체가 딴 사람이 맡고 저는 그 조직에서 물러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를 그 다음에 어느 포지션에 넣을지를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제 매니저가 결정을 했는데, 그 매니저가 BD였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솔직히 BD라는 그 역할이 저한테 정말 맞는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제가 광고 BD로서 계속 일을 할지, 아니면 그 부서를 변경해서 다른 쪽 일을 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둘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당시에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BD라는 어떤 새로운 일, 그 다음에 그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했을 때도 BD들하고도 많이 같이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BD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이미지는 사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스스로 경험을 해보고 나서 정말 안 맞으면 뭐 회사를 바꾸건, 아니면 팀을 바꾸건, 아니면 역할을 바꾸건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일이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의지로 바꿨고, 한 번은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자기가 결국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나중에는 그런 경험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옮기지 않더라도 새로운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도전이나 어떤 시도들은 저는 가능하면은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 사업에서 애드블록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나요? 최근에 여러 애드블록이 나왔고 브라우저 내장 애드블록도 있는 것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생각되고 있나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세 가지, 제가 일단 오늘 계획으로는 그 9시 정도에 그 다음 이제 상진님한테 넘겨드려서 한 8분 정도가 남아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광고만 보면 때로는 광고가 사람들한테는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브라우저라든가
어떤 UX를 올린다는 의미에서 애드 블로킹이 나오는 그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는 일종의 광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메디아가 직접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광고라는 플랫폼을 같이 껴 넣음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엔진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지인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저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자기 아기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되는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이제 아빠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광고를 파는 사람 아니면 광고주의 광고 효율을 높여준 사람,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하던데, 이제 그 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인터넷을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광고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메디아 환경이 어떤 좋아지고, 또 그걸 통해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또 저렴한 형태, 때로는 프리한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관점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더 광고의 성능이 높아지기 위한 여러 가지 트래킹 할 수 있는 기술은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 미디어하고 광고를 보는 입장에서의 견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UX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광고라는 게 때로는 가령 뭐 리타게팅, 특히 리타게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내가 가령 한 물건을 봤는데 나를 계속 이제 따라오는 거죠. 내가 다른 사이트를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광고가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때로는 그 광고가 좀 안 좋다, 싫다라는 그런 이런 UX 어떤 사용자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제는 충분히 어떤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광고라는 어떤 사이트를 보고 그 안에 상품을 봤는데 실제로 샀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광고는 리타게팅을 통해서 저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광고의 문제점은 뭐냐면, 광고를 배송하는 플랫폼 회사하고 실제로 샀다라는 그 데이터가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타게팅 광고를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는 게 현재 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데이터의 불일치에 의해서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데이터를 연결이 되면 좀 더 그 사람한테 좀 더 좋은 광고의 하나의 UX가 보여지는 형태도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면 점점점 사용자들이 그 광고에 대해서 좋은 광고가 하나의 컨텐츠로서 인식이 되면 좀 더 이 애드블럭 같은 것들에 대한 니즈가 좀 더 줄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고 플랫폼은 이제 돈이 움직이는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그 진화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트래킹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구글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광고의 성능을 앞으로 계속 높일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 이쪽의 인더스트리는 일종의 애드블럭의 성장과 어떤 광고의 성장이 서로 간에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같이 UX의 개선과 광고업계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의 토끼를 어느 정도 이제 때로는 이런 식으로 때로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간의 산업을 경쟁도 하면서 때로는 상생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가 더 올라오셨네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더 올라오셨으니까 개인정보 취득이 어려워짐으로써 타겟팅 광고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이나 재미있는 사례가 있나요? 프로님이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게 있으시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 메디어, 그러니까 다양한 메디어, 이 결국 광고의 트래킹이라는 건 사용자를 동일한 사용자로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그 키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는 그 키를 다양한 크로스 메디어를 통한 키를 얻어내는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개인정보 안에 있는 쿠키라든가
아니면 뭐 RDID라든가 ADO-ID 같은 게 취득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제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어떤 뭐 광고 업계뿐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써서 결국에는 이제 D2C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컨슈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질 거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점점 더 많아지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D2C에 의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하고 앞으로 이제 광고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 CRM, 그러니까 트랜잭션이라든가 아니면 고객께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아마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들도 앞으로도 많아지지 않을까. 물론 그게 사용자의 옵트인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레벨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룹핑된 형태로 아마 이어지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정말 원투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한 그 어떤 타겟팅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뭐 그룹핑된 어떤 세그멘테이션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메디아에 있는 컨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그 컨텍스트에 맞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어떤 그 컨텍스트를 베이스한 타겟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레커멘드라든가 뭐 이런 식의 형태들은 앞으로 어느 정도는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요다님, 제 설명은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발표 네. 정말 고맙고요. 그 혹시 뭐 추가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그 슬랙 구문분석기 채널에 남겨주시면 뭐 저희가 철호님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뭐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정말 발표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남아서 다음 분들 그 얘기 잘 들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철호님은 일단 발표 끝나셨으니 내려보내고 제가 그 상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상준님께서는 부하 테스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발표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럼 바로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부하 테스트 101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뭐 주 타겟을 뭐 말씀드린다고 하면 부하 테스트를 앞으로 이제 도입하시려고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하 테스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입문자를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꿈 많은 청년 컨셉으로 이것저것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일벌레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디벨로퍼의 스태프 중에 이제 한 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가부시키 가이샤의 네버랜드의 이제 보카 작부이기도 합니다.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심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도 많이 관계가 있는데 뭐 SR이라든지 아니면 쿠버네티크스라든지 GCP, CI/CD 모니터링 등등 여러 가지 되게 폭넓게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 공부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부하 테스트도 이제 뭐 제가 공부하면서 이번에 이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뭐 새롭게 뭐 리리스한 서비스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 뭐 엔지니어 분들의 이제 부업을 소개해주는 이제 기그기그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된다면 이 기그기그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현재 밑에 보시면 이제 제가 그 PC 이제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제가 구글에서 이제 그 페이지 스피드 이제 인사이트에서 이제 100점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제 처음에 목표를 잡고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목표를 달성했었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기에 앞서
제가 이제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뭐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전혀 이제 뭐 특정 단체라든지 회사, 뭐 오늘 소개시켜드릴 뭐 툴이라든지 전혀 저랑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뭐 조금이라도 이걸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가 이제 발표하는 도중에 뭐 잘못된 정보나 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재밌게 들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부하 테스트를 뭐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제 부하 테스트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 서버에 부하를 많이 주는 테스트, 뭐 스트레스 테스트, 뭐 등등 이제 뭐 부하 테스트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뭐 일본어로 말하면 후카 테스트 아니면 뭐 스트레스 테스트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주변에서 듣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뭐 저도 처음에 뭐 공부를 하기 전 이게 저희가 이제 저도 정확하게 이제 부하 테스트랑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서버에 부하를 많이 주면 그냥 다 부하 테스트고, 그리고 읽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로는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영어로도 이제 표현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실제 하는 역할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로드 테스트라고 하면 일정한 부하를 주고 이제 그 부하를 일정하게 계속 주는 이제 테스트를 말하는 거고,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면 그 부하에 주는 양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테스트라고,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맥시멈 리소스 이제 가지고 있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 그 맥시멈 리소스의 이제 캐파시티를 이제 넘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하를 주는 테스트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배워간다고 한다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하 테스트랑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제 동일한 게 아니다. 이거 일단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용어를 사용하실 때 뭐 부하 테스트 했어? 뭐 스트레스 테스트 했어? 뭐 이런 막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런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부하 테스트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뭐 스트레스 테스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있고, 그리고 뭐 로드 테스트 중에서도 이제 픽들을 이제 어느 정도 상정을 한 다음에 이제 로드를 계속 주는 테스트가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스파이크 테스트, 갑자기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뭐 치킨 같은 거 뭐 세일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갑자기 그 시도스 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스파이크 테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엔듀란스 테스트, 소크 테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장기간 이제 부하를 주는 테스트를 이제 보통 이제 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건 다시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성능 테스트는 왜 하는 걸까요? 애초에 이 부하 테스트라든지 이걸 보통 이제 또 성능 테스트라고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유저가 이제 빠른 동작과 시스템. 상준이 잠시만요. 발표 중에 죄송한데 네. 지금 약간 마이크가 좀 이렇게 울리는 것 같거든요. 한번만 좀 잠깐 만져봐 주실 수 있나요? 괜찮나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괜찮으실까요? 약간 좀 길게 문장으로 말씀해 보실래요? 이게. 괜찮으신가요? 예. 지금은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지금까지 좀 약간 마이크가 울렁울렁 해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시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그 선풍기를 틀어놔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선풍기를 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성능 테스트를 하냐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많은 유저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에 이제 기대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리고 빠른 동작으로 이제 내가 이제 무슨 이제 뭐 홈페이지를 이동을 한다든지 뭐 페이지 간 이동을 했었을 때 빠르게 이제 응답 속도가 오는 걸 보통은 기대를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거 이제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이제 그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그리고 그 서비스 자체의 이제 신용도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가 예를 들면 멈추거나 하면 이제 매매가 이제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매매가 안 되면 결국엔 거래 중단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때 이제 기회 손실 비용이라든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돈을 못 번다든지, 뭐 민간 같은 경우는 영업 활동 지장, 그리고 그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기회 손실. 그 의료 같은 경우에 더욱더 중요하겠죠. 이제 진료라든지, 예, 그런 쪽에 이제 뭐 지장이 발생하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 수강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걸 못했었을 때, 예, 그런 것들이 못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예, 그 쓰는 사람과 그리고 그걸 제공하는 사람 양쪽 다, 예, 그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만큼, 예, 그 유저를 커버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기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 성능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예, 취해야 된다는 게 주된, 예,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테스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가능한 한 현실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목적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능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목표 성능대로 서비스가 이제 정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장기간 운영을 해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얻고 필요 이상의 리소스가 소비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리소스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병력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단기간 처리가 집중한 경우 이제 발생하는 이제 장애라든지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걸 파악하셔야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에 대해서, 예,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의, 예, 한계점이 어떤 건지, 예, 또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점을 넘었을 때 그 미치는 현상과, 예, 그리고 영향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내부에서 쓰는 외부 API 또 이제 이때 이제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예, 외부 API 한계점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외부 API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뭐 사전에, 예, 미리 내가 부가 테스트를 걸겠다라든지 뭐 그런 상호 협의하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그런 부가 테스트에 대해서, 예, 뭐 제공을 해주는, 예, 뭐 파트너면 괜찮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사스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썼을 때는 거의 뭐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면 사전에 신청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약간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시스템 최적화 및 성능의 한계에 대한 대응책을, 예, 마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좀 약간 다시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목적에서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 목표 성능대로 서비스가, 예, 제공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쓰이는 지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략하게,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뭐 동시 접속자 수, 그리고 응답 시간, 이게 이제 스로풋이죠. 예, 그리고 처리량, TPS, 처리량이, 예, 그 스로풋이죠. 응답 시간은 레이턴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레이턴시나 레스폰스 타임입니다. 그리고 처리량이 TPS고 스로풋, 예, 그리고 이제 CPU 사용률, 그리고 디스크 사용률, 그리고 메모리, 예, 그리고 뭐 디스크 뭐 읽기 쓰기, 뭐 네트워크, 그리고 뭐 이제 뭐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우 캐리 발생률, 그리고 이제 뭐 리퀘스트 이제 뭐 엔진엑스 서버라든지 이런 이제 서버에서 이제 에러 발생률이 얼마만큼 있는지 리퀘스트에 대해서, 네, 그리고 뭐 캐시 서버 같은 캐시 히트율이라든지, 예, DB 같은 경우 록이 얼마만큼 걸리고 뭐 이런 애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아마 이게
어느 타겟을 보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쓰이는 지표들을 목적을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제 그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시스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표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설정된 목표대로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그 부하 테스트라고 하면 실제로 그 부하 테스트를 거는 작업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앞에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를 되게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뭐 작성 보여드리면 일단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동시 접속자 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평균 응답 시간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량 그리고 에러율 그 다음에 CPU 사용률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률 디스크 I/O 사용률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량 뭐 등등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 저희가 이제 이게 평상하는 게 이게 되게 말이 되게 두루뭉실한데 이게 아마 내가 제공한 서버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메모리를 얼마만큼 뭐 쓰고 CPU를 얼마만큼 쓰고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서버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얼마만큼 트래픽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인지를 부터 이렇게 산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도입하시는 분들은. 근데 내가 이제 새롭게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앞으로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뭐 예전에 이제 쌓아놨던 이제 경험치라든지 뭐 경험들을 통해서 뭐 회사의 사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뭐 설정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일단 얘네들은 그냥 그 어느 정도 대충 뭐 예를 들면 평상시면 뭐 트래픽 30% 피크면 뭐 60% 70%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산정하시고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테스트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설정해서 다시 또 진행을 하시고 뭐 이렇게 계속 수정하고 반복 실행하고 수정하고 실행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서 적정치를 찾아가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제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 이제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고 그리고 어떤 지표, 어떤 목적, 목표 등등 그런 내가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한 그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최종 뭐 레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한테 승인했고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로 치면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서 작성한 거에서 그래서 부하 테스트 툴을 뭐 어떤 툴을 이제 쓸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 작성할 때 이제 그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준비라는 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프로그램 작성.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포인터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 환경이랑 비슷한 테스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이제 실제 그 유저가 이제 부하를 많이 거는 행위들 아니면 중요한 기능들 이런 애들을 이제 픽업하셔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 이제 작성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보통은 이제 홈방 환경에 부하 테스트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보통 이제 스테이션 환경이라든지 스테이징 환경이라든지 테스트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부하를 테스트를 걸 수 있는 환경을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 작성을 한다든지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최대한 이제 홈방 서버랑 구성을 똑같이 해서 역시나 구현을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실제 그 데이터랑의 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 작성하실 때는 이제 세큐리티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더미 데이터 작성하실 때 좀 약간 고려 사항들을 조금 약간 곰곰이 고민하시면서 이제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 데이터도 준비가 됐고 시나리오 작성도 됐고 이제 테스트 툴도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시뮬레이션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부하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내가 만든 툴이랑 그리고 내가 만든 시나리오랑 내가 만든 데이터 그
그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돌려봐요. 네, 돌려보면서 다시 그 조정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건지, 또 다른 분에게 또 부탁해야 되는 게 없는 건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과되면 이제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테스트를 실시하고, 근데 이게 보통 테스트를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아무리 못하더라도 뭐 그 엔듀런스 테스트 같은 이제 지속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8시간에서 이제 72시간 이상 계속해서 테스트를 부하를 걸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요. 네. 뭐 72시간도 있고 뭐 일주일 하는 데도 있고, 이거는 그 회사에서 어떻게 내가 그 지속성 테스트를 할 건지, 그건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좀 약간 아까 위에 1번 기획서 작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 약간 좀 여유를 두시고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획서 작성하실 때는 안에 그 테스트 실시에서의 뭔가 트러블이 일어났으면 이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등등의 사항들도 계획서 작성할 때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서, 아까 1번이죠. 기획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분류하자면 일단 개요, 목적,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테스트 방법, 그리고 목표치, 그리고 시나리오, 역할, 뭐 등등등등 정의를 합니다. 이게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개요, 일단 왜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요. 일단은 이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돈도 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개요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아무래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다든지, 테스트 툴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내 리소스를 쓴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그 리소스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스테이크홀더 분들을 역시 설득하거나 아니면 주변 엔지니어 분들이나 누군가를 설득할 때 약간 이런 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실제로 그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대상의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방법, 무슨 테스트를 할 건지 이제 아까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뭐 테스트라고 하면 이제 로드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그 피크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내가 무슨 테스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 그 계획서 안에 이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그 목표치, 평가를 하기 위한 그 목표치를 이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시나리오인데요. 시나리오는 이제 모든 시나리오는 다 작성하고 다 진행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효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겠죠. 근데 그 많이 쓴 만큼의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보통 이제 유저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 3개에서 5개 정도 이제 선정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툴을 구축하는 사람,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사람, 그리고 이 내가 다른 외부와의 이제 관계자들과 이제 그 초세에 조정을 해주는 사람, 약간 이런 사람들 이제 롤에 대해서 누가 어떤 걸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획서에 이제 작성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 전체적인 스케줄, 그래서 1단위로 이 테스트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준비할 때까지는 이날부터 이날까지 준비를 하고, 테스트 이제 시나리오 작성은 이날부터 이날까지 하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을 이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본 테스트가 이제 실행할 때는 이제 분 단위로 이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제 알림 요구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테스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나 이거 테스트 진행합니다 라든지, 그리고 뭐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누구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도 여기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대응책, 이 본 테스트 실행 시에 이제 1분 단위로 아까 실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테스트 했었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게 테스트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내가 뭐 하루 안에 뭔가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 안에 대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일주일간 기간을 잡는다라든지 이런 내가 특정 이제 뭐 그 준비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상상하지 못했던 뭐 인시덴트가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이렇게 남겨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발생하면 서로가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이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테스트가 뭐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간에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대처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도 이게 잘 안 됐다고 하면 역시나 아무래도 그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돌아오는 내가 이제 그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툴을 어떤 걸 쓸 건지 를 여기서 이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그 부하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툴이 되게 다양한 거 많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 툴을 하는데 뭐 툴을 쓰는데 무슨 테스트 툴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왜 내가 이 툴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테스트에 사용되는 리소스 이제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그 목표치를 설정한다고 했었는데 이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부하를 얼마나 여기 리소스가 필요해지는데 부하 테스트 툴이 이제 필요한 리소스가 이제 필요한데 얘네들을 이제 선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CPU가 얼마만큼 필요할 거고 서버가 몇 필요할 거고 메모리가 몇 필요할 거고 이런 애들을 리소스를 이제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예를 들면 AWS라든지 아니면 GCP라든지 이런 식에 올렸을 때 비용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래서 예상 비용을 이렇게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대해서 이제 자료에 대해서도 약간 정의를 해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 이제 제가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 했다고 쳐요. 근데 이제 테스트는 어느 타이밍에 하는 이 부하 테스트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V 모델 이게 정확하게 무슨 모델이라고 하는지 이름 까먹었는데 그 각자의 이제 왼쪽이 이제 저희가 이제 요구 분석을 하고 요건 정의를 하고 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코딩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 개발 프로세스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부하 테스트는 이제 시스템 테스트 이쪽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V 모델이 결국에는 각자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요건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테스트가 커버해주는 그리고 코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코드 리뷰가 이제 커버해주는 약간 이런 서로가 이제 상호작용하는 이 V 모델인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시스템 테스트 부분에 이제 부하 테스트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앞서 이제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 일단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매트릭스,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 이제 용어를 알아두시면 아무래도 처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 이게 뭔 말이지 약간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좀 약간 알아두시면 좀 약간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트릭스를 보는데 총 크게 이제 3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로 치면 첫 번째는 이제 스로풋, 이제 시간별로 처리 결과를 반원하는 건수, 그리고 이제 레스폰스 타임, 레이턴시죠. 그리고 그 리퀘스트에 대한 이제 에러, 페일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이것들을 크게 총 3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개 한 개씩 이제 상세로 이제 좀 약간 설명을 들어가자면 이제 스로풋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보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이제 정의가 달라지는데 이제 뭐 BPS, RPS, TPS, BPS 등등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부하 테스트에서 이제 쓰는 용어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RPS라든지 이제 TPS라든지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RPS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부하를 거는 입장에서는 이게 트랜잭션, 초당 이제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초당 리퀘스트를 말하는 건지 약간 이게 정의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내가 어떻게 대상을 설정하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약간 그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RPS라고 이렇게 퉁쳐서 이렇게
그 툴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스루풋을 아는 데 있어서는 각각의 가진 그 용어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바가 많이 바뀌긴 하는데, 근데 지금 부하 테스트 툴 보통 많이 쓰실 때는 뭐 그냥 RPS나 뭐 TPS나 용어가 나오면 그냥 초당 그 리퀘스트 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레스폰스 타임, 레이턴시인데 제가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고 실제 데이터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측정하는데, 얘네들도 이제 보는 기준이 좀 약간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맥스, 최대치, 내가 이제 예를 들면 100개의 리퀘스트를 날리는데 거기서부터 1초부터 100초까지가 있었다고 치면 최대치라고 하면 100초겠죠. 그러니까 얘를 알려주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소치면 이제 1초인 거죠. 1초부터 100초까지라고 하면. 평균이면 1초에서 100초에 이제 평균을 내면 뭐 50이겠죠. 뭐 50을 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치라는 거 하는 게 이제 뭐 평균이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이제 약간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중간치라는 거는 어느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이 백분율의 그 50%타일이랑 50%타일이랑 똑같은데, 이 백분율 50%타일이 뭐냐면, 예를 들면 좀 약간 설명을 예를 들면 1초가 예를 들면 뭐 10개가 있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 99% 타일을 설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리퀘스트가 100개가 있는데 1초부터 100개가 있다고 치면 99% 타일이라고 하면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하고 뭔가 할 때 보면 이렇게 하나씩 이제 리퀘스트가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튀는 애들을 그 이제 제외를 하고 보고 싶을 때 이제 쓰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사용하는 예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실제 사용하는 예에서 보면 이게 튀는 애들을 제외하는데, 근데 이 리퀘스트 이제 레스폰스 이제 뭐 그 빠른 순에서 이제 느린 순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정렬을 한다고 칠게요. 정렬을 하면 99% 타일이라고 하면 99번째 나오는 그 레스폰스 타임을 이제 보여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5% 타일이라고 하면 95번째에 발생한 레스폰스 타임, 이 느린 순에서 95번째. 말을 반대로 했구나. 빠른 순에서 95번째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느린 게 95니까. 그리고 이제 50% 타일이라고 하면 이제 중간.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중간에 이게 수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은 이게 다 썸해서 이게 에버리지를 건 거지만, 이 백분율 중간치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부터 기준점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50번째에 속하는 건지, 95번째에 속하는 건지, 99번째에 속하는 건지, 이런 애들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정의에 따라 다루는 게, 내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커트를 칠 거냐, 아니면 이 위 아래를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커트를 치면서 내려올 거냐, 약간 그거는 툴에 대한 정의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위에 애들을 이렇게 자르는 형식.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에 대한 이제 에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리퀘스트 날렸을 때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200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200이라 201이라든지 뭐 302라든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애들을 기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500 에러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연 XX 뭐 에러가 발생했었을 때 그런 이제 정보들을 알려주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테스트 툴 같은 거 뭐 보시면 그 성공률이 몇 %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리퀘스트를 다 날렸었을 때 애초에 다 돌아오는지 또 한번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이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퍼포먼스 테스팅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각각의 이제 테스팅이 어떤 그 기대치를 가지고 내가 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로드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부하를 주면서 의미가 있는 테스트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테스팅 이제 기법인데요. 보통 얘네들은 이제 그 병목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레이턴시라든지 느린 레스폰스가 느린 부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든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설계가 잘못됐는지 이런 이슈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딜레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내가 설계라든지 이런 애들이 잘못됐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로드 테스트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 이게 로드 테스트라는 부분이 없는데 그냥 노멀 오퍼레이션 이쪽 부분을 그냥 로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 상에서는. 그리고 이제 엔드런스 테스팅, 지속성 테스팅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부하를 주는 이제 테스팅인데요, 기법인데요. 얘네들은 주로 이제 메모리 리기라든지 아니면 커넥션 그 종류 이슈라든지 얘네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쪽 위 이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여기서는 소크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지칭하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장기간 계속해서 부하를 줘서 이제 메모리 리기 없는지 내가 만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웹 서버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쓰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팅, 점진적으로 이제 리소스, 예를 들면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디스크에 이제 허용량을 이제 넘기는 이제 가부화 테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가 이제 어디고 그리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그 스트레스 테스팅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부하가 일어났고 이런 이제 리소스 고갈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뭐 부하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이쪽 부분에서 장애가 일어나더라라든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해두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이제 대처 방안을 생각한다든지 그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라는 이제 계획을 짠다든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녀석.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PU라든지 메모리 등등의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그 캐파시티 리소스의 이제 캐파시티를 넘기면서까지 계속해서 부하를 주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이 테스트를 이제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스파이크 테스팅, 뭐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팅은 이제 비슷하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치도스 공격이죠. 그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부하를 주는 테스팅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 테스팅, 부하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문제없이 올바르게 저장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데이터 로스가 없는지 아니면 뭐 코스트가 어떠니 아니면 앞으로 이제 캐파시티 플래닝,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저가 많이 사용하면 앞으로 볼륨이 이런 식으로 그 예를 들면 뭐 한 사람 유저가 뭐 예를 들면 뭐 하루 동안 접속을 했을 때 이만큼의 그 데이터를 사용하더라 아니면 저장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뒤는 그 증설을 해야 되겠더라. 약간 이런 애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짠다든지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이 볼륨 테스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상하는 유저들의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유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부하를 건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애들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테스팅이라고 해서 이제 부하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스케일링이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처리량이 나오는지 테스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오토 스케일링이 이제 문제없이 작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레스폰스 타임, 레이턴시가 이제 적정하게 그 목표대로 잘 나오는 건지, 그리고 스로풋, 그래서 이게 서버가 늘어났을 때 그 늘어난 만큼 스로풋이 잘 나오는 건지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테스트를 들어가다 보면 이 그래프가 되게 이게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걸고 있으면 이제 저부하 구간에서는 계속 스로풋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어느 임계점,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리소스가 부족했었을 때 도달하면 이제 일정치를 이제 쭉 유지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부하 구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쭉 유지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경합 구간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여기 경합 구간부터 보면 이제 그 스로풋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리스폰스도 느려지고, 그래서 이제 스로풋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이거 이제 특징을 잘 알아두시면
이제 테스트를 하실 때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시스템 내부의 리소스 경쟁 대기 상태로 인해서 최대 처리량이 이제 감소한다라는 정도만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하시면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이렇게 잘 나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계속 좀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내가 이게 치에 도달했구나. 아무래도 이게 툴을 보통 이제 툴 이제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서버 리소스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같이 보겠지만, 예를 들면 모니터링을 볼 수 없는 상황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툴만 써서라도 이제 약간 그 파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툴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이제 어떤 테스트 툴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테스트 툴이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테스트 툴이라는 게 이제 워커, 이제 실제 부하를 거는 녀석이 내가 이 싱글 내 컴퓨터 한 대로 이제 부하를 걸 건지, 이제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부하를 걸 건지에 따라서 약간 이 어프로치 선택해야 되는 게 바뀌는데, 내가 뭐 1초당 그 부하를 많이 걸어야 돼요. 예를 들어 3만 리퀘스트 날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부하를 많이 걸어야 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분산된 그 아키텍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CK 이제 프로블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컴퓨터에서 이제 소켓에 이제 쓸 수 있는 양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분산된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이제 디자인으로 이제 그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있는 이제 테스트 툴을 써서 이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 하실 때 내가 테스트 양 동시 접수자 수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이 툴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뭐 싱글만으로도 충분한 툴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이 디스트리뷰티드 툴, 이게 분산된 툴을 이제 제공해주는 애들을 쓰는 건지, 이거 이제 툴 선택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 툴을 사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 테스트 툴 이제 할 때,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도 요건을 정의하시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초당 얼마만큼 리퀘스트 날릴 거, 이게 결국엔 디스트리뷰티드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어떤 코드로 사용해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를 작성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 파이썬을 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노드.js를 쓸 건지 뭐 등등, 내가 어떤 쓸 수 있는 언어를 포함해서 선정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쓰는 툴이 뭐 리퀘스트 수라든지 에러 수라든지 성공 수라든지 응답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뭐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건지, 툴이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이제 레포트라든지 이런 걸 작성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약간 이런 애들이 그런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뭐 로컬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웹을 통해서 이제 부하 테스트가 가능한 건지, 그 CLI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테스트 부하를 거는 그 툴 자체에 이제 뭐 인증 기능이 있는 건지, 이제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이제 팀들이 이제 같이 쓰는데 거기 이제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고 뭐 부하를 걸고 뭐 이런 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건지, 일단은 내가 이 툴을 쓰고 선정을 했는데 뭐 멘테가 잘 이루어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오픈 소스를 많이 쓰는 경우, 뭐 상용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이제 돈을 적게 하고 이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오픈 소스 같은 걸 쓴다고 했었을 때는 그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건지, 이게 사례가 많은 건지, 사례가 많으면 내가 이제 그 조사를 하거나 할 때 역시나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멘테넌스가 여기 지속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커뮤니티가 이제 살아있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툴이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내가 지금 이게 도입을 하고 이제 그 계속해서 그럼 내가 멘테만 해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지식으로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기도 해서, 아니면 툴 또 다른 거 바꾸려고 하면 이제 뭐 시나리오 적었던 거 다 새로 작성해야 되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요건 정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필요 없는 그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필요 없는 요건을 적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브라우저를 사용한 UI 테스트는 안 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웹소켓 테스트는 이제 전혀 내 고려 대상이 아니라든지,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툴을 선정하실 때 어느 프로토콜을 지원해주고 있고 안 해주고 있고, 이런
역시나 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비교할 때, 뭐 대충 이제 제가 그냥 비교했었던 기준으로 치면, 예를 들면 이제 분산, 대량의 이제 그 리퀘스트를 날릴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웹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인증 기능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별 개수는 몇 개인 건지, 그리고 최근 커밋 이력은 얼마만큼인 언제인 건지, 그리고 내가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으면 그 작성할 수 있는 지원되는 언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릴리즈는 언제 했는지, 그리고 뭐 라이센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라이센스는 무슨 라이센스를 쓰는 거지, 뭐 이런 애들 좀 등등을 생각해서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게 요건 정의한 얘네들 기준으로 바탕을 해서 뭐 이거는 어디까지는 제가 그냥 픽업을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반년 전에 뭐 정리를 한 거지만 앞으로 이제 이걸 도입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이런 그 요건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툴들을 한번 찾으셔서 그리고 그걸 맞춰서 이제 OX 등등을 이제 정보를 기입하시고 최종적으로 내가 고르는 툴을 선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렇게 툴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아마 테스트 이제 부하 테스트를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봐야 되는 게 이제 유료?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싱글 머신에서 돌릴 때는 이제 다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런 싱글 머신이 아니라 이제 그 분산된 환경에서 그 부하 테스트 걸려고 하면 이제 뭐 유료 아니면 제공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테스트 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회사 사정이라든지 그 자기의 그 뭐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라 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고려해봤을 때 그래서 뭐 앵그린더라는 테스트 툴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막 혹시 뭐 그린더라고 이제 테스트 툴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포크에서 만든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제가 이제 오늘 발표 때는 이거 앵그린더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 어스 서버라든지 아니면 웹이라든지 이거 뭐 인증이라든지 뭐 웹 기능이 필요 없고 그냥 뭐 그 웹 기능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 뭐 인증이 그냥 필요 없고 그냥 간략하게 내가 부하만 걸고 빨리 그 서버를 떨군다든지 아니면 뭐 제한된 네트워크 공간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제가 지금 현재 저는 지금은 로커스트를 쓰고 있는데요. 로커스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작성할 수 있고 그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데 쉽게 올릴 수 있고 그 GK래 그 쿠버네티스라든지 그런 데 쉽게 올릴 수 있어서 되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는 로커스트를 되게 추천하는 근데 오늘은 좀 약간 앵글인데 맞춰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앵글인도 들어본 사람 있나요? 저는 그 찾다가 처음 듣긴 했었었는데 근데 좀 약간 뭐 중국에서는 좀 약간 많이 쓰는 듯한 일단은 중국에서 뭐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만든 거는 그 네이버에서 만들었어요. 네이버에서 만들었고 그 네이버에서 이제 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쓰고 실제로 계속해서 지금도 아마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억 유저를 가지고 있는 이제 프로덕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 테스트 툴을 만들고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던 아까 전에 여기 비교해서 가장 되게 그 리치한 기능이 많아요. 기능들 되게 지원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웹에서 뭐 접근할 수 있고 뭐 이런 것 등등 편리성이라는 그 프로젝트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 로커스트라든지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슨 하나의 특정 프로젝트 그냥 이렇게 포커스에 맞춰서 그냥 거기에만 테스트 돌리고 말고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앵그린드는 뭔가 조직 단위로 관리를 하고 약간 하는데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개념으로 약간 그런 하나의 테스트를 구축해놓고 그걸 그냥 제공한다는 느낌이 약간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인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앵그린드 약간 설명드리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대충 이렇고요. 그리고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그 테스트할 대상, 뭐 URL 입력한다든지 뭐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부하를 이제 설정하는 화면, 아까 URL에 대해서 어떻게 부하를 설정하고, 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나리오, 작성할 때는 웹에서도 작성이 가능해요. 웹에서도 작성이 가능하고, 아니면 실제 이 서버를 올릴 때, 그 작성한 파일을 같이
예, 이렇게 올리시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부하를 걸면 왼쪽에 이제 실행 중인 화면, 예. 뭐 이런 식으로 보여요. 네, 실제 이렇게 부하가 걸리고 있으면 왼쪽에 계속 숫자가 바뀌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성공이랑 그리고 에러 얼마만큼 나왔고, 그리고 여기 뭐 평균, 예. 그리고 레이턴시 타임 나오고 TPS 나오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뭐 TPS나 RPS나, 예, 그 약간 툴에 따라서, 예, 뭐 이 정의는 약간 정의라고 해야 되나? 부르는 명칭이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당 리퀘스트가 얼마인지, 예, 약간 이런 애들이, 예,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료되면, 예, 이렇게 끝나는, 예, 화면이 나오고, 여기 뭐 토탈 TPS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평균 테스트 타임이 얼마였고, 뭐 이런 애들이 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크가 얼마였고 등등.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레포트, 예, 이런 식으로 TPS에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 그리고 이게 평균 레스폰스 타임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툴을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건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지, 예, 또 하나의 뭐 선택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안 만들어주면 내가 예를 들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CSV라든지 그런 이제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뭐 엑셀에 붙여놓고 내가 그림을 이제 뭐 그래프로 표현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부수적인 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지원해주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뭐 에코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툴은 툴대로 있고, 예, 그런 그래프는 그래프대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이렇게 복합적인, 예, 녀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고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거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진님 고맙습니다. 네. 그 Q&A 페이지로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예, 나왔네요. 예, 그러면 Q&A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뭐래? 잠시만요. 이렇게 되었나? Node.js에서 잘 쓰이는 부하 테스트 툴이 있나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이 툴이 Node.js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Node.js 툴이 제가 찾았을 때는 있긴 있었는데, 그 디스트리뷰티드, 그 분산된 환경에서 쓰려고 하면 유료여서, 제가 미오크리, 그러니까 제가 그 검토를 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6. 예. 얘가 Node.js에서 좀 약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기도 있고, 예, 오픈소스이기도 하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스트리뷰티드 환경에서 쓰려고 하면 유료였기 때문에 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머신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만약에 그런 부하 테스트라고 하면 뭐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픈 소스에서 혹시나 이 디스트리뷰티드를 이제 제공해주는 게 있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유료 아니면 아니라서, 네, 저는 미오크리 했습니다. 네, 부하 테스트를 갈 때 부하 양은 보통 어떻게 산정하나요? 응답 시간을 테스트하기 위해 동시에 날리는 리퀘스트 수. 네, 이 부하 테스트 양 측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엔진엑스라든지 아파치라든지, 네, 그런 애들의 이제 그 액세스 로그를 보고, 예, 산충을 합니다. 내가 1초에 얼마만큼 오는 건지, 예, 측정을 하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통 부하 테스트를 측정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예, 첫 번째 보통 이제 평상시라고 하는 이제 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부터는 되게 지민한 작업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보통 30%, 5% 이런 식으로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 1.5배, 2배 뭐 이런 식으로 늘린다든지 그건 좀 약간 어떻게 늘리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서 네, 일단은 그 평상시에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 계속해서 늘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늘린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거의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수정을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정하고 다시 또 진행하고 또 수정하고 이거 그냥 계속 반복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시면서 이게 시행착오를 하시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하 테스트에서 가장 많이 보틀렉이 되는 부분은 경험상 어느 쪽이 많으셨나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제가 거의 대부분 경험하는 건 역시나 데이터베이스였어요. 네. 데이터베이스가 많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특히 그 검색? 예, 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검색에서 이게 뭐 액세스 수라기보다는 이게 동시 접근 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리퀘스트 날리고 오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예. 결국엔 데이터베이스가 예, 보틀렉이 돼서 결국엔 그 내가 원했던 스로풋을 못 내는 예, 현상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부하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자주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 막 페이징을 안 했다든지 예,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 페이징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건 거의 모래가 많죠. 페이징 모래를 해서.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냐면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한다고 했었을 때 처음에 설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데 이렇게 이제 더미 데이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할 때는 더미 데이터에 이제 그렇게 많이 집어넣고 개발 테스트를 하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제 테스트를 하지만 이제 실제 부하 테스트를 할 때는 뭐 더미를 예를 들면 더 훨씬 많이 넣거든요. 뭐 100만 개, 100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이제 부하 테스트를 확 걸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내가 상상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부하 테스트 시행한 타이밍 언제가 좀 최종 테스트로 넣었다 기대치 못 미칠 때 영향이 큰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쪽 그래프에 보시면 이쪽 시스템 테스트 예, 부분에서 보통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최저 테스트가 이제 뭐 유저 테스트를 말씀하시는 거면 이제 실제 그 유저 예, 테스트 하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이걸 내도 되는지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해서 예,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성능 체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아마 이것도 결국에는 이 성능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내가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예, 그 지금 이런 상태라도 우리가 이제 리리스를 할 건지 아니면 이걸 개선한 뒤에 리리스를 할 건지 약간 그거는 그 회사 상황이라든지 예,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부하 테스트를 안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일단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준비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예, 약간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기간을 좀 약간 넉넉하게 하시고 예,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인증이 필요하면 이런 걸 써도 꽤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 이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인증을 해주는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프록시 인증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이제 GCP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거 이게 경유해서 하시면 구글 어카운트로 예, 로그인 인증이 가능하거든요. 뭐 그런 시스템을 쓰셔도 되고 아마 중간에 인증 앞에 뭐 그런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 그런 애들을 뭐 아까 전에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이런 툴들을 쓰셔서 뭐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일반적인 뭐 그냥 다 써도 상관없다 하면 뭐 베이직 인쇼를 하셔도 되고 IP 인증을 하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마 그 상황에 맞춰서 예,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하 테스트는 한 번 이렇게 켰다가 다시 끄는 경우가 예, 많아서 뭐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서버를 살려두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테스트하는 기간만 예, 아무래도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전체적으로 이게
그 복수의 팀이 그 같이 그 하나의 이제 그 부하 테스트 툴을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제공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은 뭐 이상인 것 같은데 뭐 혹시나 뭐 부하 테스트 하시는 데 있어서 궁금하시거나 있으시면 제 슬랙 항상 있으니까 슬랙에 뭐 질문사항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긴 시간 발표.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이걸로 바꾸고. 네. 좀 잠깐만, 제가 마지막 공지 끝난 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이거 혹시나 늦게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 절찬 그 스태프 저희 모집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슬랙에 스태프들한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태프가 되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강추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발표는 끝났고요. 다음 달 3월 달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셋째 주 목요일이죠. 아마 잠시만요. 셋째 주 목요일 3월 18일 정도가 되네요. 예, 47차 고군분투기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공지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발표자분들을 다시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예, 이 화면은 잠깐만 남겨놓을게요. 예, 오늘 발표 고맙고요. 이 선풍기가 이거였습니다. 선풍기 부하 테스트 덕분에 예. 예. 그래서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화면은 내리고 예,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고군분투기는 전부 끝났고요. 예,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을 보시면서 바이바이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3월 달에 뵐게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